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8월 21일 금요일, 글로벌 정치와 경제의 도도한 흐름을 짚어보는 팟캐스트 글로벌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세계는 자국 중심의 안보 재편과 자본시장의 깊은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격변의 소용돌이 속에 직면해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지표가 넘실거리지만 그 내면에는 생존을 위한 각국의 처절한 개혁과 갈등이 얽혀 있는데요. 오늘도 이 복잡한 정세를 명쾌한 역사적 렌즈로 해설해 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로마의 사상가 세네카는 불운을 견뎌내는 것이 행운을 통제하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국가 간의 대립과 구조적 모순 역시 과거 인류가 겪었던 진통의 변주곡일 뿐입니다. 역사라는 나침반을 통해 복잡한 뉴스의 이면을 날카롭고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높여 잡은 반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 2020조 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수출 온기가 내수로 돌지 못하는 이 양극화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골마 들어가는 전형적인 성장의 역설입니다. 이는 1920년대 미국의 광란의 20년대를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미국은 전례 없는 대호황을 누렸지만 그 이면에는 쉬운 신용대출로 쌓아올린 막대한 가계부채가 도사리고 있었고 결국 대공황이라는 파국을 맞았죠. 현재 우리 경제도 반도체라는 초우량 엔진 하나에만 의존한 채 서민들은 2천조 원이 넘는 빚더미 위에서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습니다. 기형적인 대출 증가로 버티는 소비는 모래 위에 쌓은 성과 같습니다. 낙수 효과가 사라진 성장은 사막의 신기루와 다름없다는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와 사전 협의 없이 대법관 후임자를 서면 제청하자 민주당은 이를 법치 파괴라며 사퇴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와 여당의 정면 충돌, 역사적 선례가 있을까요? 이는 1937년 미국의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뉴딜 정책을 잇따라 위헌으로 판결한 연방대법원을 무력화하기 위해 시도했던 대법원 판사 증언 계획, 즉 코트 패킹 법안 파동과 본질이 같습니다. 당시 루스벨트는 행정부의 개혁에 제동을 거는 사법부를 길들이려 했고 사법부는 삼권 분립의 가치를 내세우며 격렬히 저항했습니다. 민주주의 역사에서 행정 권력이 사법부의 독자적인 인사권에 개입하려 할 때마다 헌정사적 위기가 발생하곤 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은 권력의 입맛대로 흔들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며 이를 둘러싼 갈등은 국가 시스템의 성숙도를 시험하는 중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연합훈련인 을지 프리덤 실드를 대폭 축소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이 이란과의 전쟁 지원을 거부한 점과 김정은 위원장과의 우호적 관계를 명분으로 내세웠는데요. 이러한 파격적 행보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철저한 거래주의적 외교가 극대화된 장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는 19세기 후반 영국이 고수했던 영예로운 고립 노선과 매우 유사합니다. 동맹의 도덕적 의무나 안보적 약속보다 당장 자국의 실리와 비용 절감을 우선시하는 냉혹한 비즈니스 마인드죠. 동맹을 수호자가 아닌 용역 계약 관계로 바라보는 철학입니다. 한국이 미국 우선주의 무기 이전 전략에 부합하는 국방 수출 모델링 정렬 법안, 즉 디맨드법 같은 미국의 이익에 완전히 동참하지 않는다면 안보라는 상품의 공급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경고인 셈입니다. 금융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가 유동성 공급을 위해 장기 국채 환매 규모를 2배 이상 늘렸지만 금리는 잠시 내렸다가 다시 치솟았고 증시는 최악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정부의 약발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정부가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 없이 땜질식 처방만 반복할 때 나타나는 저항입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미 연준과 재무부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수많은 통화 정책과 개입을 시도했지만 시장은 정부의 재정 적자를 불신하며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응수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부채 규모와 높은 인플레이션 우려는 링거주사 몇 대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재무부가 돈을 풀어 국채를 사들여도 시장은 결국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사실을 간파한 것이죠. 정부 신뢰의 상실이야말로 금융시장이 보내는 가장 무서운 적신호입니다. 중국 소식입니다. 선전시 법원이 부도 위기로 경제를 흔들었던 헝다그룹의 쉬자인 회장에게 무기징역과 전 재산 몰수라는 초강수 판결을 내렸습니다.
헝다그룹에는 88억 위안이 넘는 막대한 벌금이 부과되었는데요. 이 판결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중국 공산당이 자본가들에게 던지는 엄중한 선언이자 국가 통제적 자본주의의 민낯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한나라 무제가 대외 전쟁 자금을 마련하고 국가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 사치를 일삼던 민간 상인들을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재산을 몰수했던 민재 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시진핑 지도부는 민간 기업이 지나치게 비대해져 당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사회적 안정을 해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쉬자인의 무기징역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시장의 자유보다 공산당의 지배 질서가 최우선이라는 무언의 압박입니다. 반면 상하이시는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주택기금 최적화와 보조금 지급 등 8가지 강력한 활성화 대책인 우바조를 발표했습니다. 동시에 우주 분야에서는 주작 3호 로켓의 육상 회수에 성공하는 등 기술적 성과를 뽐내고 있는데요. 이 모순적 흐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전형적인 양손잡이 전략입니다. 한 손으로는 무너지는 내수와 부동산 거품을 메우기 위해 댐을 쌓고 다른 한 손으로는 미래 패권을 위한 첨단 기술에 올인하는 모습이죠. 마치 냉전 시절 소련이 극심한 식량난과 생필품 부족에 시달리면서도 우주 경쟁에서 스푸트니크5를 쏘아 올리며 국가적 자존심을 세웠던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부동산 경제의 수명다함을 인정하면서도 급격한 붕괴를 막기 위해 상하이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인공호흡기를 붙이고 있습니다. 동시에 재사용 로켓이나 중위토류 핵심 기술 돌파를 통해 서구의 기술 봉쇄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생존 전략입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 내각이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노사 합의 10월 최대 100시간까지 초과 근무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과로사 예방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거센데요.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양 삼아 국가 경제의 성장판을 억지로 열어두려는 극단적인 처방입니다. 이는 19세기 영국의 산업혁명 초기 자본가들의 이윤 극대화를 위해 아동과 여성에게 무제한적인 노동을 강요했던 참혹한 암흑기를 연상시킵니다. 당시 영국은 사회적 비용이 임계점에 달해서야 노동법을 만들어 노동시간을 제한했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의 침체와 살인적인 고령화로 일할 사람이 없자 결국 과거의 고질병이었던 카로시, 즉 과로사 위험을 공식적으로 용인하는 악수를 두었습니다. 인간을 부품으로 소모하는 방식의 성장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역사의 교훈을 망각한 결정입니다. 대외교역에서도 수입액이 사상 최대인 12조 1,500억 엔을 기록하며 3개월 연속 무역 적자를 보였습니다. 수출이 두 자릿수 증가했음에도 적자를 면치 못하는 근본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조업 강국이라는 일본의 기초체력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초약세 엔화라는 이중고 앞에서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1970년대 두 차례의 오일 쇼크 당시 가공무역으로 먹고 살던 서독과 일본이 수입 에너지 비용 폭등으로 막대한 무역 적자를 기록하며 경기 침체를 겪었던 상황의 재판입니다. 고유가와 약한 화폐 가치가 결합하면 아무리 물건을 많이 팔아도 원자재를 들여오는 비용이 훨씬 더 커지는 교역 조건의 악화가 발생합니다. 엔저가 수출에 도움이 된다는 전통적인 경제 공식이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현대 일본 경제 체제에서는 통하지 않는 독약이 되었음을 방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란 상황을 짚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해 전례 없는 대규모 경제적 고립을 목표로 하는 경제 디데이를 선포했습니다. 이란 역시 미국의 위협을 경제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며 결사항전을 다짐하고 있는데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입니다. 미군 사상자가 750명을 넘어서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점에서 예견된 파국입니다. 역사적으로 강대국이 특정 국가를 완전히 고사시키기 위해 취했던 경제적 봉쇄는 1806년 나폴레옹이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 선포했던 대륙봉쇄령을 떠올리게 합니다. 당시 나폴레옹은 영국과의 모든 교역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는 국가를 처벌하겠다고 협박했죠. 미국의 이번 조치 역시 이란과 거래하는 중국 등의 국가에 세컨더리 보이콧을 가하겠다는 현대판 대륙봉쇄령입니다. 하지만 대륙봉쇄령이 결국 밀무역과 동맹국들의 이탈로 나폴레옹의 몰락을 자초했듯 인위적인 경제 차단은 글로벌 공급망의 왜곡과 더 큰 저항을 낳을 뿐입니다. 이란 내부 상황을 보면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3%를 기록하고 에너지 부족이 극심한데도 테헤란 증시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 즉 IPO를 예고하는 등 이례적인 활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제 실상과 증시의 이 극단적인 괴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돈의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초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자산 도피 현상입니다.
1923년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빵 한 조각을 사기 위해 리어카에 돈을 싣고 가야 할 정도로 마르크와 가치가 폭락하자 사람들이 미친 듯이 주식과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으로 몰려들어 주식시장이 폭등했던 광풍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현재 이란의 시중 유동성은 무려 1경 7천조 토만에 달하지만 실물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화폐를 쥐고 있으면 매일 손해를 보니 울며 겨자 먹기로 증시의 기업 공개 시장으로 자금이 떼지어 몰려드는 것이죠. 겉보기엔 증시 대호황 같지만 실제로는 화폐 붕괴 공포가 만들어낸 슬픈 거품입니다. 간략한 글로벌 단신 전해드립니다. 첫째로,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 인도를 방문해 해양안보와 수색구조 협력을 골자로 하는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했습니다. 냉전 시절 미소양 진영 사이에서 절묘한 줄타기를 했던 인도의 비동맹 노선이 21세기에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미국의 동맹인 일본과 손을 잡으면서도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영악한 실용 외교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미국 교육부가 주와 학교가 AI 기술 사용에 대해 투명하고 증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책임 있는 교육기술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20세기 중반 교실에 전자계산기가 처음 등장했을 때 수학교육의 몰락을 우려하며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던 역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기술의 범람을 막을 수 없다면 도구의 올바른 사용법을 가르치는 제도의 진화가 필수적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 국영 원자력 기업 로사톰이 강화되는 서방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이집트, 헝가리, 인도 등지에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에너지를 외교적 무기로 삼는 러시아의 원자력 영토 확장입니다. 과거 냉전기 소련이 개발도상국의 댐과 철도를 지어주며 영향력을 확대했던 인프라, 외교가 오늘날 첨단 원전 건설이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는 한국의 경제 성장 뒤에 숨은 부채의 그늘부터 미-이란의 충돌, 그리고 이면의 도살인 자산시장의 거품까지 깊이 있게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전 세계의 움직임을 아우르는 작가님의 한 줄 평은 무엇인가요?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것엔 바람 한 자락에 쓰러진다입니다. 기술이 우주를 향해 쏘아 올려지고 주식시장이 사상 최대의 호황을 누려도 서민의 삶과 가계의 안정이라는 뿌리가 흔들린다면 그 사회의 번영은 사막 위에 지은 모래성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강대국은 외형적인 수치가 아닌 내부의 단단한 회복 탄력성에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주위에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뿌리를 다지는 활기차고 의미 있는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